안녕하세요. 세금 절세를 위한 네트워크 대표님들의 세내시를 책임지는 박희정입니다. 대표님들이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것이 바로 가지급금인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가지급금의 해결 방안을 쉽게 설명해 주실 최영석 전문가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최영석입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이 대표적으로 마주치시는 리스크 중에 하나가 가지급금인데요. 이 가지급금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께 이렇게 많이 쌓이고 있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이제 여쭤보게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들 대답이 주변에 여러 가지 물어보고 했지만 이거 괜찮다고 그러던데요? 라는 대답이 이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표님들을 많이 봤어요. 나도 모르게 쌓인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잘 모르시고 가지급금의 정확한 문제 파악을 못하고 계신 대표님들을 위한 기본적인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가지급금이라는 게 통상 이제 법인 통장에서 돈이 나갔는데 꼬리표가 안 붙어 있는 거죠. 즉 이제 영수증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이제 증빙 처리가 되지 않아서 비용으로 처리를 못 하고 결국에는 대표님이 빌려가신 걸로 장부상에 작성을 하게 되는 게 이제 가지급금입니다. 뭐 정식 계정 명칭으로 따지게 되면은 주주임원, 종업원, 단기대여금이라든지 아니면 주주임원, 종업원, 장기대여금으로 이제 작성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표님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법인에서 자금을 꺼내시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보통 계약을 따내기 위한 리베이트나 접대가 가능인 업종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죠. 예, 맞습니다. 이제 리베이트도 문제지만 이제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가 이제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을 하시면서 결국은 인건비를 비용 처리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면허가 이제 필요한 업종에서는 자본금 규정을 맞춰야 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건설업종인데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는 자본금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법인에 이제 자본금을 증자를 하시고 다시 그 돈을 꺼내서 대출금을 갚는 이런 형태가 되면서 이제 가장납입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왜 생기느냐? 즉 회사를 이제 경영하시는 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것들인데 결국은 이 책임은 대표님만 지게 되신다라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제 가지급금이 점점 쌓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가지급금이 몇 천만 원, 뭐 몇 백만 원 정도 수준일 때야 당연히 대표님 개인 자산이나 뭐 대표님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갚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억 단위가 되기 시작하면 대표님들도 이제 어깨가 무거워지세요. 부담이 생기시죠. 그러면 이 부담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문제들을 피부로 느끼시는 것 때문에 부담이 생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인정이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즉 장부상에는 대표님이 빌려가시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표님이 법인에다가 이자를 주셔야 되는데 바로 이게 인정이자입니다. 보통은 이제 당좌대출 이율로 해서 지금 통상 4.6%로 이제 이자율이 돼 있고요. 1억이라고 하게 되면 가장 간단히 1년에 460만 원의 이제 이자를 납입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불어나서 2억이 됐다. 그러면 이제 920만 원. 이게 좀 더 불어나가지고 한 4억 정도 됐다. 그러면 1,840만 원을 이 가지급금을 해결할 때까지 매년 대표님이 현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법인 통장에 이걸 넣으셔야 되는데 대표님의 이제 현금 여력이나 이런 것들도 좀 봐야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대표님 현금으로 넣지 않으시면 결국에는 세무상으로는 대표님께 상여 처분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결국은 대표님의 소득세가 늘어나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 법인 입장에서는 이 인정이자는 간단히 영업 외 수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가지급금 하나만으로 결국에는 두 가지 개인의 세무와 법인의 세무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자면은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이라는 걸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무 조정 단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이제 은행에 대출 없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십니다. 결국은 은행 대출을 끼고 사업을 하시는데 그러면 은행에 대출을 받으셨으면 결국은 이자를 은행에다 주실 거잖아요. 그럼 이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이라는 거는 이렇게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 안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법인이 5억 원의 대출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대표님 명의로 된 가지급금이 3억이 있어요. 이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법인에 5억의 대출을 일으켰는데 그러면 법인이 결국은 대표이사한테 3억 원이라는 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대표이사한테 3억이라는 돈을 빌려주느니 차라리 은행에다가 이자를 내는 대출을 2억만 일으켜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 3억만큼의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비용 처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법인의 이익이 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법인세가 또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걸 회수를 못하는 대손으로 처리를 하신다라고 해도 결국은 이 대손 처리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발생한 해에 이제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대표님 개인적으로 생기는 문제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세무조사 과정이나 이런 등에서 이제 과세관청에서 이제 상해 처분을 해버리게 되면 결국은 대표님의 소득이 일시적으로 확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시에서 3억이라는 가지급금이 있었고 이걸 상해 처분을 받으셨다 그러면 결국은 대표님의 소득이 연봉에 3억이 합산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 소득세가 대폭 늘어나겠죠. 근데 이 소득세에서 늘어나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건보료도 올라가게 되고요. 이런 사회보험료들이 이제 또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가지급금이 계속적으로 쌓이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들인데 이렇게 쌓여 있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또 과세당국도 보는 눈이 또 달라지겠죠. 이 회사는 왜 이렇게 가지급금이 많지? 뭔가 비정상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주시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결국은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제 주시를 받게 되는 거고 세무조사라든지 법인이 행위를 할 때 조심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저희가 이런 가지급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대표님들이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하시는 멘트 중에 하나가 그럼 그냥 회사 접어버리지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게 회사를 접으신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회사를 청산한다는 얘기인데 청산 과정에서는 재산의 이 분배라든지 재산의 이제 정리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표님이 현금으로 넣으시거나 아니면 상여로 일시적으로 처분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회사를 접을 거야 해도 이거는 정리를 하고 접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냥 누구한테 그냥 넘겨주거나 아니면 물려줘버릴까? 라고도 생각을 하시는데 결국은 이제 승계의 문제입니다. 그럼 승계를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주식 가치에 관한 얘기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 가지급금이 큰 가지급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이 가지급금은 불량자산임에도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포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식 가치가 높아지고 그 높아진 가치만큼 승계를 못하거나 아니면 세부담이 생기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죽고 나면 뭐 없어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근데 대표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도 결국은 그 부담은 상속으로 가족들에게 떠넘기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십니다. 이 가지급금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은행 거래에 있어서도 결국은 얘는 불량자산입니다. 은행에서도 알아요. 그러면 결국은 은행에서의 신용도도 많이 하락이 되겠죠. 가지급금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눈덩이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내 손으로 통제할 수 있었는데 눈덩이가 언덕 밑으로 구르기 시작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크기도 커져서 내 힘으로 막기가 참 힘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눈덩이라고 말씀해 주신 게 딱 맞는 게 지금 현재 인정이자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현재 이제 관행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정이자를 대표님이 연말에 넣으신 걸로 장부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초반에 이제 대표님이 다시 꺼내 가신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매년 이자가 복리로 붙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이 인지를 하셨더라도 결국에는 조금만 놓치시면은 언제 이렇게 불어났지? 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커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5억이라는 가지급금을 가지고 계시는 대표님이 그래 지금부터는 가지급금 절대 발생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그냥 10년간은 가만히 놔두셨어요. 그러게 되면 어느새 7억 8천으로 불어나 있습니다. 즉 10년 뒤에는 2억 8천의 이자가 더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표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로 손꼽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오늘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핵심적인 가지급금의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영자로서 입장에서 쓸 수 있는 보수, 상여금, 퇴직금을 들 수가 있고요. 주주 입장에서 쓸 수 있는 거는 배당, 자기주식, 유상감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수를 인상을 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수 인상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좀 꺼려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세금을 좀 많이 낸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죠. 대표님이 보수로 법인의 이익을 받아가시지 않으셔도 법인은 법인세로 10%에서 20%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10%, 20%만큼 세금 낼 거를 감안을 하고 보수를 인상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야 되는 세금 10%, 20%만 내고 대표님께 이익이 귀속이 될 수 있는 거죠. 세금을 내는 주체가 법인이 되느냐 아니면 대표님이 되느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수를 인상한 부분을 가지고 가지급금에 충당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상여금입니다.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43조에 보면 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 가져가라고 합니다. 이 법령의 내용에 보게 되면은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 한도 내에서 가져가라는 얘기죠. 그러게 되면 먼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바로 회사에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즉 상여금에 대한 한도 규정이 있는지. 그 한도 규정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 규정 정비부터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여금의 규모는 될 수 있으면 직원분들과의 형평성을 맞춰서 가져가시는 게 가장 무난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퇴직금을 들 수가 있는데 이 마지막 카드로 쓰는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이제 중간 정산이 조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퇴직하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카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퇴직금도 마찬가지 이제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그리고 이제 소득세법 22조에 그 법률에 따른 규정이 이제 정비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도 내에서 가져가셔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바로 요 세 가지 방법이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주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